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즐겨 듣는데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던데 제 인생의 60살은 굉장히 비참하고 억울했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너무나도 무지막지한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섭고 두렵네요.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너진 하늘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더니 저는 그 힘든 일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인생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저희 부부는 임신이 안 되어 너무나 힘든 날들을 보냈었습니다. 갓 22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지만 저기 아이는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찾아왔거든요.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의 마음이 어떤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지를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저는 뒤늦게 생긴 아이에게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평생 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며 키우자고 남편과 다짐을 했습니다. 오똑한 콧날과 큰 눈을 가진 아들을 볼 때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였죠. 그 당시 남편은 택시 일을 했어요.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의 영업 택시였는데 하루에 정해진 수입을 내야 하는 구조라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정해진 일도 다 하지 못한 채 집에 오곤 했습니다. 생돈을 갖다 바치는 날도 많았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의 그 얼굴이 너무 보기 좋아 화도 내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 혹시라도 어디 다칠까봐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안고 업고 했지만 힘든 마음 하나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네요. 남편과 제가 워낙에 애지중지 키웠어서 그런지 아들 녀석은 왠지 어린 시절부터 고집이 무척이나 셌어요.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바닥에 벌러덩 누워서 절대로 일어나는 법이 없는 아이였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금 울다가 그치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 아이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버티는 아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 고집이었는지 짐작하실 거예요. 그런 아들이 저는 때론 힘겹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남편은 그냥 어린 시절의 한순간일 뿐이라고 웃어 넘겼어요. 하이 사내 자식이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이런 놈들이 커서 잘 된다고? 그래야 내 아들이지 안 그래? 어머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아들을 하나 낳았어 남들이 외동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도 못 들었어요? 이러다가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따돌림이나 당하고 그러면 어쩌려고요? 따돌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자들은 안 그래. 오히려 이런 배짱 있는 놈이 큰일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나는 내 자식 그런 거 절대 안 당하게 할 거고 이놈 반드시 잘 될 거라 생각하니까 두고 봐 어디. 남편의 말처럼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들 녀석은 그렇지 않았죠. 그 고집이 점점 더 거세졌고 나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을 때는 며칠간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 갈 때도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녀석을 보면서 한숨도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이런 녀석에게 아빠로서 무섭게 혼이라도 내줬으면 좋으련만 남편은 훈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아들을 위해서 매를 들었어요. 훈육을 하지 않는 남편의 대신에 엄마인 저라도 똑바로 가르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던 것 때문인지 아들 녀석은 갑작스럽게 매를 드는 제 모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엇나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뭔데 나를 때려? 엄마가 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래? 엄마가 이러고도 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네가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혼나기 전에 엄마가 미리 혼내서 가르쳐 놔야지. 그게 내가 널 낳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크게 아들을 혼냈지만 아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인 제가 아들을 보면서 아주 많이 속상했었죠. 종교도 없었지만 그냥 무턱대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할 정도로
제게는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 집안 경제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남편이 하던 택시일이 만만치 않아졌고 갑자기 일을 관둔 후 아는 사람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다며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집에 먹을 쌀도 모자랄 지경이 되었는데도 남편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애가 타는 저에 비해 너무나 태연하게 전화를 걸어온 남편의 목소리에 아주 많이 화가 났던 기억이 있네요.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던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었고 결국은 몇 달에 한 번쯤 집에 오게 되더라고요. 근근히 생활비를 보내주기는 했지만 고정적인 금액도 아니었는데다가 그 금액이 크지 않았었기에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식당 일에 나가게 되었어요. 아들이 학교에 가 있는 사이에 최대한 일을 마치고 들어올 일을 찾았는데 마음씨 좋으신 사장님을 만나 식당에서 점심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몇 푼이라도 벌게 되니 그나마 조금 생활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한창 메이커에 눈을 떠서 운동화도 사달라고 했고 좋은 학용품도 사달라고 했는데 다는 못 사주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줄 수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몰래 식당에서 일을 하던 것이 아들 친구에 의해 알려지자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제게 모진 말을 해댔어요. 엄마, 정말 식당에서 일해? 엄마 식당 아줌마였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일을 좀 시작했어. 아, 진짜 나 창피해. 내 친구가 우리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라고 놀리잖아. 당장 그만두라고, 당장. 나 쪽팔리기 싫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창피해? 엄마가 집을 위해서 식당에서 일한다고 그게 창피할 일이니? 엄마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한 것이라고. 누군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싫어. 난 그래도 싫다고. 앞으로 절대 나가지 마. 애들이 나보고 식당 아줌마 아들이라 놀리는 소리 정말 듣기 싫다고.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엄마에게 어쩌면 그렇게 모진 말을 할까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래도 아빠로서 아들에게 무서운 가정의 그림자도 보여주고 말이죠. 남편은 그 당시에 사업을 한답시고 집에도 잘 돌아오지 않고 있었으니 제게는 인생 그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가끔 통화가 되는 남편에게 어쩔 때는 눈물까지 흘리며 힘들다고 토로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의 자신이 더 힘들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얼마 전에 친구에게 사업 사기를 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도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만들어준 돈인데 중간에서 이런 일을 겪자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빚쟁이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머지않아 저희 집에까지 찾으러 올 것이니 아들과 이사를 가라는 말도 하더군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몇 푼 되지 않는 전세방을 빼서 조금 멀리 떨어질 때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또 아들이 저와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더군요. 이것도 집이라고 나보고 여기서 살라고 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돈을 버는 거야 안 버는 거야? 조금만 참자 아들아. 엄마 아빠 지금 사정이 그래서 그래. 아빠도 급한 일 해결되면 금방 집에 들어오실 거야. 그럼 그때 우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셋이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그럼 지금 당장 들어오라 그래. 맨날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아빠는 왜 맨날 그따위야?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아들의 뺨을 세게 때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 저도 막다른 골목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딱 한 번 찾아와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싶다고 제게 말했어요. 여보, 아들 잘 키워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은 없다.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이 도시와의 인연 끊고 싶어. 아무도 없는 산속 같은 곳에 가서 살 거야. 뭐라고?
그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그럼 나랑 아들만 내팽개쳐두고 당신 혼자 거기 가서 속 편하게 산다는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당신과 아들에게 진 빚 내가 다 꼭 갚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해. 남편은 이 말만 남긴 채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죠. 남편이 떠나고 한동안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 꼴을 보고 더 이상 닥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남편이 산속 깊은 곳에 숨어버렸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나 봐요. 저는 그들을 향해 목 놓아 소리쳤어요. 제발 그 사람을 찾으면 제게 먼저 좀 데려다 달라고요. 무책임한 남편한테 저도 아들도 받아야 할 것이 많다고 말이죠.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 빚쟁이들도 더 이상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에 미친 듯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식당에서 시간을 돌려 일을 하고 집에서도 부업까지 하며 저 잠도 거의 자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식당 사장님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사정이 이런 것을 알게 된 사장님은 저보고도 이렇게 버는 돈에서만 그치지 말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장에 쓸 돈도 없는데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사장님의 지난날 얘기를 들어보니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 식당 사장님의 권유로 일이 끝나고 매일같이 땅에 대한 것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배움이 짧아 모르는 것이 수두룩했는데 식당 사장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식당 사람들은 저희가 불륜과인계일 것이라고 수군대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귀 기울이기보다 앞으로 아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갈지가 더 중요했었으니까요. 저는 조금씩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알려주신 사장님 덕분에 생각보다 실질적인 것을 정말 많이 배울 수가 있었죠. 사장님이 항상 강조한 종잣돈 만들기부터 시작한 저는 3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아주 작은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남들이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평수가 넓지가 않아서 굳이 왜 사느냐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믿었고 그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는 줄 알았어요. 땅은 자고로 사고 나서 잊고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고 아직 호적에 가장으로 되어 있는 남편은 연락 한 번을 하지 않더군요. 아들이 잘 자라줬으면 좋았겠지만 사춘기가 오자 또다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자신이 이런 집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아빠가 집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크더군요. 힘도 저보다 훨씬 세진 아들이 제게 대들 때에는 가끔 너무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더 단호해지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더 들어 늙고 병약해질 때까지 그때 가서 아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죠.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널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못마땅하다면 그런 사람이 나가야지, 안 그래? 그래? 엄마, 나 나갈 거야. 나간다고. 놈의 집구석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남들처럼 비싼 옷 입고 좋은 자동차 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저의 단호함은 결국 아들을 가출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후회했어요. 하루 종일 일손도 잡히지 않고 사방팔방 아이만 찾아다니게 되었죠. 급기야 정신과에 가서 상담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고 아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뿐인 외동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잘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 경찰서에 찾으러 간 아들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몸무게가 한 7kg 이상은 빠져 보이는 듯 했고 피부는 거칠거칠했으며 한겨울이라 발가락에 동상도 입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약을 발라주고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었고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로는 웬만해서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와 대립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저는 오로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만 매진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후로도 아주 작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 수 있었고 그 아파트의 가격은 점점 올라갔어요. 그걸 필두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했고 점점 그 규모는 커져만 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 곳을 팔아 건물을 올렸고 여러 곳에서 월세를 받으며 임대사업까지 도전할 수 있었어요.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오지 못하고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만 지냈던 것 같아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은 대학교를 들어갔고 군대를 제대했으며 몇 명의 여자친구도 소개시켜주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엔 아들이 고집불통에 감정 조절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살살 달래고 칭찬해주면 또 아기처럼 잘 따라오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들이 데리고 오는 몇몇의 여자들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꾸미기 좋아하고 아직 아들보다 한참이나 정신연령이 어린 듯해서 소개를 시켜줄 때마다 제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이 어느 날은 참 괜찮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아들이 아마 20대 후반이 가까워졌었는데 결혼이 하고 싶다면서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저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정말이야? 어떤 여잔데? 우리 아들이 홀딱 빠진 여자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나 눈 높은 거야 뭐 유명하잖아. 엄마도 알지? 이번 주에 데리고 올게. 이번에는 진짜 결혼하고 싶어. 그래.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이전에도 3명이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들은 정말 그저 주말에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여태까지 보던 여자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단아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말투와 행동까지 예의 있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엄마 혼자 키우셨다는데 엄마가 선생님 출신이셨고 가정환경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모든 것이 참 좋았어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 첫인상이 주는 느낌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여자를 보는 순간 제 아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꿈인지 생시인지 그 여자도 제 아들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는 덜컥 하루라도 빨리 나를 잡으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하느라 버스를 1시간 이상씩 타고 다닌다는 그 여자의 말에 결혼 약속을 하면 바로 차도 한 대 뽑아준다고 해버렸지 뭐예요. 아들은 이런 제 모습을 보자 너무 기쁜 나머지 저를 와락 끌어안더군요. 엄마, 우리 엄마 진짜 최고다. 역시 우리 엄마 멋쟁이라니까. 자기야, 우리 엄마 봤지? 우리 엄마가 이 정도야. 자기 멀리서 출퇴근한다니까 바로 찾아주신다잖아. 어이구,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해? 저리가 친구로 이놈아. 너무 좋아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바로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사도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제 아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면 계속 제 아들의 성격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말을 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자고로 떡하니 올곧은 십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우리 아들이 좀 성격이 욱하는 부분이 있어도 고집이 있어서 살아가긴 괜찮을 겁니다, 사돈. 저도 교육자로 30년이 근무하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 같은 게 생겼거든요. 사실 저는 제 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예비사돈의 말에 기분이 확 상해버린 저는 일부러 제가 가진 돈 자랑을 하는 유치한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이 제 아들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데 저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결국엔 그런 상태로 결혼식이 진행되었어요. 결혼식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자리에 앉히고 싶었는데 어디에 틀어박혀 있는 건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군요. 정말 많이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제발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저는 왠지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 늙은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붕어빵을 팔고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 노인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자신은 단돈 10,000원도 갖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번 돈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려고 열심히 모아두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돈돈거리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저도 그분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도 그날 이후 생전해보지도 않던 봉사단체에 들어가 각종 봉사활동을 시도했고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감정으로 느끼며 많이 행복하더군요. 이렇게 내 노년을 살면 되겠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하지만 그때 아들이 제게 울면서 찾아왔어요.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서 3억 정도를 빨리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3억을... 말도 안 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 큰 돈을 달라는 거야. 엄마 제발 제발 좀 줘. 사업하는 친구놈이 날려버려서 그래. 그거 당장 필요해. 그거 없으면 나 죽는다고. 죽어. 도대체가 엄마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멀쩡하게 결혼생활하던 네가 갑자기 사오는 웬 말이고. 아휴. 아들은 울며불며 무릎까지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통장에 모셔두었던 3억을 꺼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비극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죠. 아들은 그 이후에도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씩 보내달라며 그 옛날 꼬맹이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고 며느리를 따로 불러내어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해외까지 가서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잃었고 국내에서도 환영받는 카지노 단골 고객이더군요.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단지 저는 아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아들이 열심히 돈을 벌지 않았음에도 젊은 나이에 외제차를 사주었고 명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다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학창시절에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 집을 나간 아빠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이렇게라도 하면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 역시 어느새 수도분한 옷차림 대신에 명품으로 도배한 차림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제가 참 사람을 잘못 가르쳤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끊었어요. 사실 그 전에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난 후 신용카드까지 주었었거든요. 생활비를 하라고. 제가 월세를 받는 곳이 꽤 되다 보니 그 정도 금액은 대수롭지 않게 아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단호한 저를 보더니 아들은 울고불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연락조차 잘 받아주지 않았고 되도록 아들과 마주치 않으려고 집에 잘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런 제가 정말 나쁘다면서 원망하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하지만 한 달쯤 후에 며느리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했어요. 당장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는 말에 저는 얼굴이 노랗게 질려버린 상태로 병원에 갔죠. 아들은 빚에 쪼달려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봉사와 기부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죠.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돈을 준다는 것이 스스로가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겨우 목숨을 건진 아들을 보니
제가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이후부터 저의 이런 마음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마음 잘 알아. 봉사단체도 설립하고 싶고 막 사회 기부도 하고 싶고 그런 거 다 안다니까. 근데 엄마, 그런 것도 잘 알고 해야 돼. 내가 그쪽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나한테 재산 물려주면 내가 관리해줄게. 맞아요, 어머님. 요즘은 그런 것도 젊은 사람이 다 관리하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저 편안하게 구경만 하시는 게 모양새도 좋다니까요. 솔직히 말만 명의변경이지 그렇다고 그게 다 어머님께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네는 근 석 달 정도를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설득했고, 결국에 저는 그 설득에 넘어가 모든 재산을 아들 앞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명의 변경이 완료가 된 그날, 아들은 제게 하와이행 티켓을 예매한다며 온 가족이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뱃속에 손주도 함께요. 걱정도 되긴 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그냥 늙으면 자식들 말을 듣는 게 최고라고들 하니까 그렇게만 믿고 있었죠. 엄마, 이제 우리 엄마도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재미나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아등바등 살 거야? 내가 이참에 하와이 여행을 다 계획했으니까 엄마는 그냥 따라만 오세요. 어머나, 하와이? 거기 비싼 데 아니니? 내가 무슨 그런 데를. 엄마 가진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그까짓거 하와이 몇 천번 원 더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뱃속에 우리 손주도 같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세상에나. 나한테 이렇게 좋은 날 놓는구나. 좋다, 참 좋아. 내 생일이라고 해도 되겠다. 아이고, 경사다, 경사야. 그동안 돈 아끼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지 않고 지내던 제게 아들이 계획한 하와이 여행 소식은 저를 정말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쯤에 떠나게 된 하와이 여행에서 저는 인생 최악의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어요. 도착하고 첫째 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만찬까지 즐긴 후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저만 빼고 모두들 사라져버린 후더군요. 더군다나 제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여권까지 모두 아들 녀석이 챙겼는데 말이죠. 하와이에서도 도심이 아니라 외곽 쪽이었는데다가 제가 영어도 못도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말 그대로 고려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미치라는 녀석이 전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제게 정말 말로만 듣던 고려장을 해버린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숙소 근처로 산책을 나갔다 싶어 마냥 기다렸어요. 슬쩍 바깥에 나가보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믿기 힘들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니 정말 어떻게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제가 묵은 숙소 주변을 미친 듯이 찾아 나섰습니다. 사방팔방 아무리 보아도 한국 사람도 한 명 없는 그곳을 얼마나 찾아 헤매이고 다녔는지 몰라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숙소 안에 있는 간단한 빵과 간식이 전부였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어디 의지할 것도 없는 이 낯선 땅에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해외여행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기에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 방법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아들 녀석이 이곳에 저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더욱 황당했던 것은 숙소에 체크아웃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프론트 외국 직원이 바디랭귀지와 함께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막 얼마나 서럽고 비참하던지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로비로 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면 어떻게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한국에 있는 전화를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간신히 도움을 받아 걸게 된 전화는 아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 모습을 본 직원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경찰을 불러준다는 신용을 막 했는데 저는 그곳조차도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무조건 노라고 외치고 로비의 한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당장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눈물만 계속 흐르다가 꺽꺽 소리까지 내며 오열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시신을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고 한 건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조상님들, 내가 이게 무슨 팔자랍니까? 숙소의 로비까지 오해를 하고 있던 그 순간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나 제 팔을 붙들고 일으켜 주었어요.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던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업 실패로 저 아들의 곁에 떠나간 바로 제 남편이요. 여보, 얼른 일어나요.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가자. 여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봐. 어떻게 해요, 여보?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얼른 가자. 늦게 와서 미안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남편의 도움으로 저는 겨우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사정 얘기 들어보니 며느리가 자신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게 되었고, 제 여권을 주면서 당장 모시고 오셔서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곧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대로 된 아빠의 모습으로요. 며느리도 똑같이 흥청망청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변한 줄 알았더니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정신을 차렸나 보더라고요. 저는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을 가눌 수 없이 힘든 상태로 겨우 비행을 마치고 공항 부근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든든히 먹었어요. 그래야 아들 녀석을 제대로 혼을 내줄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오니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될 수가 없다더군요. 예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대로 아들 집에 향했고 아들은 저희 부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아빠, 여긴 어떻게... 이놈아, 이런 미친놈을 봤나?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쳤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너 하나 없는 셈 치면 속편해, 이놈아. 이런 썩을 놈, 이런 못된 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재산 달래서 네 말만 믿고 모든 거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천벌받는 너 같으니라고, 이런 못된 놈. 옆에 있던 남편은 아들 녀석의 멱살을 잡아서 얼굴에 주먹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어렸을 때도 너무 어렵게 나온 외동아들이라 소리도 한번 지르지 않던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한 행동들 나 다 들었다. 아주 네 엄마를 고려장 제대로 시켰더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나는 그래도 사람을 갖다 버리진 않는다. 이 썩어 빠질 놈. 너 신고할 거고 재산도 반환 신청할 거다. 아들은 없는 셈 치면 되는 거고 곧 아빠 된다는 놈이 이래서 애가 뭘 배우겠냐. 너도 네 자식 포기해라.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뭔 짓이에요. 내가 뭐 어쨌다고. 이 순간 이후로 나랑 네 엄마는 자식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만나자. 잠깐만요 아버지. 저 아버지 한 번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다시 가려고 했어요. 엄마 모시러. 그게 저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진 아들을 매몰차게 걷어차버린 후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아는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저를 쫓아나온 건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어머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제가 감히...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다. 앞으로 내 인생에 아들은 없는 셈 칠 거야. 그러니 너도 네 아이한테 저런 아빠 모습 보여주기 쉽지 않으면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차마 가슴 찢어지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재산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었고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렸더군요.
저는 한동안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을 정도로 쇠약해져 버렸어요. 몸과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심각할 정도라서 바깥 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어떤 날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멍하기까지 하더군요. 몇 달간 제 곁을 지키며 병원에 다니고 제 밥과 약을 챙겨준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죽으나 사나 몇십 년이 떨어져 지내도 그래도 다시 합쳐지는 게 남의 편인가 봅니다. 절대로 다시 같이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부부의 연이 다시 시작되어 버렸네요. 재판의 과정은 너무나도 길고 험난했어요. 아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사람으로서 두 번 다시는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2년이 지나 있더군요. 눈 깜짝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소송건은 저희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원망의 눈빛을 한 채 사라져버렸고 며느리와 뱃속에 있던 손주는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남편과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잘한 일인가 말할 정도로 후회도 했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애비가 돼서 앞으로 뭘 하겠냐? 지 엄마를 해외 고르장까지 시켜놓은 밭에서 자식이 뭘 배우겠냐고. 이번에 이렇게 또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래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소식도 모르고 혹시 나쁜 생각하고 못난 짓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보, 나 무서워요. 그럴 만한 용기도 없는 놈이야. 예전에 당신 재산 물려받아보라고 할 때 그때도 며느리의 말 들어보니 미리 병원에 연락해달라고 한 놈이더구만. 정신 바짝 차릴 때까지 한번 혼나 봐야 돼 그놈. 남편의 말을 들어도 가슴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어요. 그 후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늦은 새벽 누군가 현관문 앞쪽에서 기침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어요. 남편과 저만 있는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무서운 마음으로 내다보니 거리 냉색을 하고 있는 어떤 남자가 저희 집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순간 느낌이 이상했고 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용기에서인지 그대로 문을 벌컥 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남자는 후다닥 뛰어서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뒷모습을 보니 다리 한쪽이 살짝 불편한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아들 아니겠지? 아니야. 그냥 노숙자가 좋아서 잠깐 왔나 보지. 다리 저는 거 좀 봐. 우리 아들 아니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가서 자요. 저는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은 용기를 내어서 안사돈에게 전화도 한 통 걸어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건강한 손주를 낳아서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부탁으로 여태까지 모른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며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들 교육 잘못시킨 이 엄마가 죄인인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안사돈. 제가 죄인이에요.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 지내는 생활비라도 제가 다 부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라도. 됐습니다. 사돈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제 딸이 잘못한 선택을 한 죄도 있으니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시죠. 아무튼 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혼 수술을 마련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하니까요. 안사돈은 예의 있으시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바로 이혼을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밤 저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들이 어렸을 시절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저희 집 앞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 내었고 저는 직감했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미친 듯이 쫓아가 그 남자를 잡아 얼굴을 들여보였고 그 남자는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제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어떤 애미가 자식 얼굴을 못 알아본답니까?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어디서 이런 꼴이 되었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니에요. 이놈아, 애미가 어떻게 자식을 못 알아본다냐. 아이고. 절뚝거리는 다리 한쪽을 질질 끌며 도망가려 애쓰는 아들을 보는 제 가슴은 그야말로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밥 한 끼만을 먹이고는 아들을 다시 내쫓아버렸습니다. 다리는 왜 다친 건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남편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밥숟가락을 떠난 아들을 등지고 앉아 TV만 보고 있을 뿐이었죠. 쫓기듯이 밥을 먹고 쫓아내버린 아들이 눈에 밟혀 며칠 밤낮을 끙끙 앓던 제게 남편은 잘 참으라고 말을 했어요. 늙은 엄마를 고래장시킨 미친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후로 한동안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집 근처에서 서성이 거리는 아들을 이번엔 제가 먼저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려와 밥을 해 먹였죠.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 아들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군요. 덥수룩한 수염을 잘랐고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과일원 봉지에 쌓아서 제게 말없이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던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와 남편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들은 그 후로 며느리와 자신의 아이도 가끔씩 만난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정도의 사이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면 제 마음이 다 행복하답니다. 하지만 며느라가 집안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제 아들을 용서한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이 너무 크게 상처를 베이면 아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진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 가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음 급하게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천천히 조금씩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가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아들이기에 세월이 지나면 좀 더 좋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만 하고 있답니다. 돈만 있으면 노년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부디 평범하게 행복한 인생을 꼭 이루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몇 년 후에는 부디 완전한 가족의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사연을 남기게 될 날을 꿈꾸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